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저는 지금의 이 바이크 행렬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 아닐까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감탄하게 만든 풍경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이곳 푸미흐, 호치민의 한인타운입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이 선명합니다. 무척 놀라웠거든요. 친구가 한인타운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 규모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푸미흥의 전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절반 정도입니다. 규모가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타운에도 다녀왔는데 개인적으로 이곳 푸미흥이 훨씬 더 활성화된 느낌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보다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이에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느낌이지만 제 친구를 비롯해 여기서 만난 한국 분들도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분명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푸미흥에서 제가 한 달간 쓴 비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화폐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야 합니다. 베트남의 화폐는 동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행할 당시 기준으로 1000동에 대략 57.5원이었습니다. 베트남은 화폐 단위가 크다 보니 보통 1000단위는 생략하거나 알파벳 K로 대체 가격을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동은 100 혹은 100K라고 표기하는 거죠. 저는 표기된 가격에 곱하기 60을 해서 한국 돈으로 대강 얼마일지를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동은 대략 6,000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인 거죠. 정확히 57.5를 곱하는 게 복잡하기도 하고 저렇게 조금 높은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 과도한 소비를 자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의 물가는 무척 저렴한 편이라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커플이나 부부 여행으로 오신다면 부럽습니다. 저는 여행할 때 보통 맛보다는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해서 한국보다 외식 물가가 저렴한 도시들에서도 저는 주로 마트에서 장을 봐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모든 끼니를 외식으로 해결하는 곳이 바로 동남아의 국가들입니다. 그게 훨씬 더 싸거든요. 로컬 식당에서 먹는다는 전제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 푸미흥에서는 거의 매 끼니 한식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로컬 음식보다는 비쌉니다. 하지만 세계 여행을 하며 한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늘 고대해 왔습니다. 약 6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땐 한식의 가격이 한국보다 다소 비쌌습니다. 해외의 한식당이 한국의 식당보다 비싼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한국의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비슷해졌습니다. 심지어 상당히 많은 가게가 한국보다 더 싸기도 하고요. 따라서 한국에서 바로 오신다면 삼시세끼 모두 한식을 드셔도 돈을 많이 쓴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물가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가실 분들은 하루빨리 가시는 걸 권합니다. 만약 현지 음식으로 대부분의 끼니를 해결하신다면 베트남의 저렴한 물가를 제대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먹었던 현지 음식들의 가격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현지 음식의 물가를 대강 한번 가늠해 보시죠. 참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아의 대표적인 향채인 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왜 내 혀는 고수를 거부하는 걸까? 늘 아쉽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고수가 입맛에 맞는 분이라면 동남아의 음식들은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제가 만난 베트남 분들도 고수를 못 먹는 저를 늘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그 심정이 뭔지 압니다. 저도 깻잎을 못 먹는 그들이 무척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의 대표 음식들은 모두 제 입맛에 맞는 편입니다. 반미도 좋아하고요. 쌀국수도 좋아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 가게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 집 쌀국수엔 고수가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깔끔하고 깊은 맛을 내는 쌀국수를 팝니다. 그리고 껌땀도 좋아합니다. 껌땀은 돼지갈비 덮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이는 이 식당은 늘 그랩배달 기사분들로 붐비는 곳이고 지금 이곳은 현지인들의 껌땀 맛집이라고 합니다. 둘 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 으뜸은 반세오라는 현지 음식입니다. 특히 라이스 페이퍼에 싸먹는 걸 무척 좋아해요. 구글 지도에도 없는 이 가게에서 친구와 함께 무척 자주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월남쌈을 좋아해 자주 먹었는데 당신께서 월남쌈을 좋아하신다면 아마 무조건 좋아할 겁니다. 굳이 단점을 하나 꼽는다면 반새우를 많이 먹으면 좀 느끼합니다. 하지만 탄산음료와 함께라면 우리는 그 기름진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베트남은 커피의 나라입니다. Je passe toutes les nuits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여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기준에 의거한 겁니다. 제게 베트남 커피는 싸고 맛있습니다. 물론 로컬 커피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계 각국에는 커피가 싼 곳도 있고 맛있는 곳도 있지만 제 기준에선 이 두 조건을 모두 갖춘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베트남의 유명한 커피로는 콩카페에 코코넛 커피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무척 좋아하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트남 커피는 박시우입니다. 이게 발음이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시우, 박시우. 이걸 가끔 못 알아듣는 현지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당 베트남어를 늘 제 핸드폰에 저장해 두고 다닙니다. 아무튼 제 입맛에는 찰떡입니다. 연유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짐작하시겠지만 매우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저는 이걸 하루에 석 잔 내지 넉 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봐야 한국 돈으로 이 정도입니다. 흡연자 분들께선 보통 공항 면세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실 텐데 베트남에 오실 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베트남의 담배값이 더 싸거든요. 말보로를 기준으로 한 갑에 37,000도, 한국 돈으로는 대략 2,200원 정도입니다. 흡연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격이죠. 그렇다고 절대로 흡연을 독려하는 건 아닙니다. 제 채널을 보는 시청자분들의 연령 분석표를 보면 10대들은 제 영상을 전혀 시청하지 않고요. 하지만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분들이 전체 시청자 중 25%에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아직 담배를 배우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쭉 평생 비흡연자로 살아가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안 그래도 중독될 요소가 넘쳐흐르는 현대사회에서 니코틴 중독이라도 피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테니까요. 저는 잘 때 코를 골고 이를 가는 사람입니다.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땐 친구네 집에 얹혀 지냈는데 친구가 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여자친구들은 단 한 번도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들이 모두 참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20대 초반에 만났던 여자친구 2명과는 상당히 안 좋게 헤어졌었는데 그들이 그걸 참았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코를 골고 이를 가는 게 그것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나 싶기도 한데 손잡고 자는 거요. 저는 늘 여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잠을 잤거든요. 쓸데없는 소리가 길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다른 공간은 공유를 하더라도 반드시 혼자 쓰는 개인실이 필요합니다. 물가가 저렴한 국가에서는 화장실과 주방 등을 모두 혼자 쓸 수 있는 곳을 예약했고요. 그런데 동남아의 숙박비가 저렴하다는 것도 이제 점점 옛말이 되어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한국의 숙박비에 비하면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투룸에 거실까지 있는 고층 아파트도 1박에 7만원 정도니까요. 7군 품위흥이 아닌 로컬 지역으로 가면 당연히 더 저렴하고요. 택시에 관해서는 베트남이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유용할 수도 있는 정보를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처음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우선 공항에서 시내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부를 땐 그랩이라는 어플을 이용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공항에서 푸미흥 한인타운까지의 가격은 보통 20만 동에서 27만 동 정도입니다. 대략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거죠. 참고로 관광지가 밀집한 1군 지역은 훨씬 더 가깝고요. 공항에서 시내로 올 때가 반대의 경우보다 저렴하고요. 낮보다는 밤 시간대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워낙 대중화된 어플이라 안전한 편입니다. 근데 공항 앞에서 그랩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일반 택시를 잡을 땐 절대로 아무 택시나 타서는 안 됩니다. 사기를 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여성분의 경우엔 때로는 위험에 처하는 일까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해서 꼭 비나선이라는 표시가 있는 택시를 타세요. 저도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이 택시를 이용했고 별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무조건 그랩을 씁니다. 당연히 그랩이 더 저렴하고요. 바이크 그랩도 자주 이용했습니다. 당연히 택시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어렸을 적 일 때문에 바이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편인데 처음에는 아예 이용하지 않다가 베트남과 태국 등을 자주 여행하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물론 늘 번역기를 돌려서 나 전혀 바쁘지 않으니까 천천히 안전하게 운행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호치민엔 시내버스도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통해 버스 번호와 예상 도착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조금 먼 곳을 갈 땐 버스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다만 구글에 명시된 예상 도착 시간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 편입니다. 아직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무조건 현금을 내야 하고요. 특별히 현지의 문화를 엿보고 체험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승차감이 별로 쾌적하지 않거든요.
말씀드렸듯 모든 끼니를 외식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마트에서 음식 재료를 살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음료나 과일 혹은 과자나 생필품 등을 샀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후미흥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후미흥에는 한인마트도 많이 있습니다. 매 끼니를 외식으로 해결하다 보니 저는 갈 일이 없었지만요. 저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국 방콕으로 건너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핸드폰으로만 조금 촬영을 했고 놀며 쉬며 편집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방콕에서 이곳 호치민으로 왔고요. 저는 어느덧 베트남 호치민의 풍경을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주 오기도 했고 무엇보다 친구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만약 친구가 없었더라도 호치민을 다시 찾았을까 스스로에게 몇 번 물어봤었는데 대답은 언제나 NO였습니다. 호치민 자체가 매력이 없다기보다는 같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저는 태국 치앙마이나 방콕 혹은 베트남의 사파에 갈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호치민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가 될 수도 있을 테니 부디 이번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동남아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혹은 베트남엔 별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에게도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재미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베트남 호치민 한인타운에서 29박 30일간 쓴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그리 길지 않은 영상을 한 편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세계여행을 하기 전 일본에 갈 때마다 참 좋았습니다. 이건 90% 이상이 영화 때문입니다. 제 인생 영화 목록에 일본 영화가 3편이나 들어있거든요. 이렇게나 좋아하는 일본 여행이지만 일본에 올 때마다 늘 신경 쓰이던 게 바로 물가입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한국보다 비싸거든요. 제가 여행할 당시 제가 샀던 엔화의 평균을 내어보니까 100엔에 907원이었습니다. 역대급 엔저죠. 과거 늘 1000원대일 때 일본 여행을 했던 탓인지 이번엔 그리 비싸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되려 이 정도면 싼 게 아닌가 싶었던 적도 참 많고요. 하지만 일본에서 2달간 제가 썼던 금액을 모두 더해보니까 와, 역시 일본 물가는 그리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일본의 물가를 살펴보시죠. 일본 여행의 첫 시작을 제 친동생과 함께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여행할 때보다는 주머니가 좀 더 쉽게 그리고 많이 열립니다. 그렇다고 1인당 1-20만 원이 넘는 식당에 들어가서 평소라면 거의 먹지 않았을 음식들을 먹었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저 보통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와서 쓰는 정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저 혼자 여행할 때는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덜 쓴다는 말이고요. 제 동생이 이 야키니쿠를 참 좋아합니다. 야키니쿠는 이렇게 얇게 썬 고기를 숯불이나 가스불에 구워 먹는 방식을 뜻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여행할 때는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역시 다른 이유는 없고요. 비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8,080엔입니다. 참고로 저는 혼자서도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혼밥 근육이 꽤 발달한 편입니다. 혼밥을 15년 정도 하니까 혼밥을 먹을 때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면 같이 쳐다보는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한식당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본 음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일본 음식만으로는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 음식이 뭔가 훅 하고 강하게 야 들어간다 긴장 타자 하면서 단맛, 짠맛, 매운맛이 펑펑 터지면서 뱃속으로 쭉쭉 들어가는 느낌이라면 일본 음식은 스미마세 아리가또 하면서 조용히 다가와 위장을 어루만져주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동생과 보낸 11일 동안 자주 한 식당을 찾아 느슨해진 위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일명 비쿠 카메라라고도 하죠. 일본에 가면 제가 반드시 들르는 곳입니다. 늘 카메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제게는 마치 놀이동산 같은 곳입니다.
꼭 뭔가를 구매하지 않고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나거든요. 여행 당시 이곳에서 에어팟을 샀습니다. 면세로 살 수 있어서 일부러 일본에서 산 건데 사고 나서 보니까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과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혹시 일본에 여행을 가서 전자기기를 구매하실 분들은 꼭 가시기 전에 온라인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저는 저가 항공사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간과 가격을 보고 결정을 했죠. 하지만 이제 아시아권에서 비행기를 탈 때는 세세하게 구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잊혀지기 전에 얼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가마쿠라 역까지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타고 갔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인천공항에서 경기 남부의 어느 도시를 가는 금액이니까 확실히 일본이 조금 더 비싸죠. 나리타 쾌속이라는 이름의 일반 전철을 타고 가면 시간은 거의 배가 걸리지만 가격은 반값인 2,310엔이 듭니다. 일본의 대중교통 요금 역시 한국보다는 비싼 것 같습니다. 기본 요금은 회사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고 거리에 따라 가격이 책정됩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때 환승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버스는 보통 기본 요금 210엔에서 230엔 정도였고 거리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는 버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버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버스나 전철을 탈 때 그 모든 부분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금 적용 방식이나 환승 할인 여부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을 안 가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어차피 여기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한국보다는 확실히 비쌉니다. 일본에서 도시간 이동을 할 때도 모두 전철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기분이 참 묘해요. 한국으로 예를 들자면 서울의 성수역에서 전철을 타고 몇 번 갈아탄 다음에 대구역에서 내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신칸센이라는 열차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기는 하지만 가격이 2배 이상 비싸져서 저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여행자는 시간이 남아도니까요. 드디어 일본에서 처음으로 애플페이 기능을 써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교통을 이 파스모라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교통카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파스모가 좋아서 택한 건 아니고요. 아이폰에 넣기가 가장 수월한 것 같아서 구매를 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돼서 한국에서도 아이폰에 교통카드를 넣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왠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아이폰 사용자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이 파스모 카드는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일본 내 모든 편의점에서 결제가 가능하고요.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결제가 되는 곳이 꽤 많았습니다. 카드의 충전은 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있는 ATM에서 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말할 때 편의점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저는 토스, 트래블 월렛, 그리고 트래블 로그 이렇게 3개의 카드를 들고 세계여행 시즌2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트래블 로그 카드를 사용했고요. 세븐일레븐 편의점 내 ATM에서 현금을 뽑으면 인출 수수료가 없었거든요. 자연스레 세븐일레븐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니코틴과 카페인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늘 그 2가지 물질을 몸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을 자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로 샀던 담배는 럭키 스트라이크라는 담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라떼를 먹기 위해 하루에 한 번 이상 편의점에 들렀다는 점입니다. 제 입맛을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편의점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카페에도 가야 합니다. 일본에는 아직 흡연이 가능한 카페가 있거든요. 저는 키사텐이라고 불리는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을 자주 찾았습니다. 저는 어느 도시를 가든 가장 먼저 흡연이 가능한 키사텐을 찾았습니다. 일본에 방문할 때마다 흡연이 가능한 카페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주변에 흡연 가능한 키사텐이 없을 땐 무조건 호메다스 커피라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았습니다. 호메다스 커피에는 늘 흡연석이나 흡연실이 있었거든요. 흡연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흡연자분들은 반드시 피하시고요. 동생이 떠난 후 다시 홀로 여행을 시작하면서 저는 주로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대부분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했습니다. 맛은 있는데 양이 좀 작은 게 흠이라면 흠이에요. 숙소 위치에 따라 편의점이 아닌 이런 일반 마트에서 도시락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일반 마트라고 해서 무조건 편의점보다 저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대략 80%는 편의점, 10% 정도는 일반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돈키호테에서 샀습니다. 역시 일본 여행에서 빼먹어서는 안 되는 곳이죠. 별의별 물건을 다 파는 곳이지만 저는 늘 한국 라면을 사기 위해 들렀습니다. 일본에서 매 끼니 도시락만 먹은 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밖에서 끼니를 해결했는데요. 주로 요시노야 그리고 스키야라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이용했어요. 한국으로 치면 김밥 천국 같은 곳이죠. 보통의 맛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로 이용했습니다. 가끔씩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적도 있는데 두 곳과 비슷한 가격의 음식을 파는 식당에만 갔습니다. 오사카, 나라, 그리고 와카야마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일반 가정집에 묵었고 시즈오카에서는 오크라는 호텔, 그리고 나머지 도시에서는 전부 라이브맥스라는 이름의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동생과 함께 10박을 했던 가마쿠라 숙소는 하루에 14만 원 정도였고요.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좁아서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후 홀로 50박 51일을 머무는 동안 들었던 숙소비가 총 230만 207원이었으니까 하루에 대략 5만 원 정도 쓴 셈이죠. 숙소 크기나 시설을 고려했을 때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일본에 오래 머물러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각오했던 일입니다. 반드시 개인실이 필요한 제게 있어서 제가 묵었던 숙소들이 그나마 가장 저렴한 선택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토시에는 관광세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6박에 1,200엔을 냈는데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실 분들을 위해 제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던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불할 만한 것 같고요. 여기는 좀 비싼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반드시 이곳에 들어와서 청수사 본당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입구까지만 가시는 걸 권합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토로 마을에서는 입장료에 대한 가성비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기부한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공원은 따로 입장료는 없고요. 대신에 사슴의 먹이인 샌베이를 사게 됩니다. 당시 150엔이었어요. 가면 그냥 사게 됩니다. 먹이 주는 재미가 또 쏠쏠하잖아요. 유심은 이심을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심을 취급하는 곳이 많이 없었는데 현재는 아주 많은 것 같죠. 가격과 후기 등을 잘 살펴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쓰는 이심의 속도가 어떤지 참 궁금하네요. 단언컨대 데이터든 와이파이든 한국보다 속도가 빠른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심의 속도도 빠를까요? 아무튼 한 번은 일본에 오래 머물러 보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한국인이 무비자로 체류 가능한 기간인 90일을 꽉 채울 계획이었는데 2달 정도 있으니까 조금 지겨워지더라고요. 세계여행을 하면서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제 성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확실히 자주 이동하며 짧게 머무는 것보다는 한 도시나 마을에 오래 머무는 걸 선호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언젠가 일본의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물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본에서 60박 61일 2달간 쓴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유년 시절 그저 찬란하게만 보였던 나라에 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홍콩에 오기 직전에 저는 일본 와카야마라는 소도시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이 일본 와카야마 숙소인데요. 1박에 대략 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홍콩에서 제가 머물렀던 숙소입니다. 1박에 약 6만 4천 원입니다. 창문을 열면 이런 풍경이 펼쳐져요. 서민들이 거주하는 홍콩의 고층 아파트를 소위 닭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참 잘 지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홍콩의 숙박 물가 느낌이 확 오시죠? 홍콩의 숙소를 알아보면서 이게 뭐지? 아니 뭐야 이게? 정말이지 홍콩 물가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홍콩에서 한 달을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소 물가를 보고 일단 10박을 먼저 해보고 이후에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홍콩에 며칠 있으면서 10박 이상은 있을 필요가 없겠다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이는 사진 속 풍경처럼 제가 어릴 적 비디오를 통해 봤던 홍콩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숙박을 연장해 한 달을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200만 원인데 그래도 저는 200만 원 태울만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숙소만 비싼 줄 알았습니다. 홍콩에 가기 전에 따로 물가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여행지가 일본이었잖아요. 일본보다 비쌀까? 그런 아니란 생각을 했었거든요.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그 아니란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 홍콩까지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미리 예매하시면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 미리 신청해 놓은 교통카드를 받았습니다. 홍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꼭 필요한 카드입니다. 홍콩 공항에서 A21번 버스를 타고 구룡반도에 있는 프루덴셜 센터까지 34.6달러가 듭니다. 참고로 홍콩의 화폐 이름도 달러예요. 와우, 역시 일본보다 훨씬 싸네 하면서 룰루랄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노래 월량 대표 아적심을 흥얼거렸었죠. 그만. 하지만 숙소에 짐을 풀고 편의점에 가서 담배 가격을 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저를 질책하기 시작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무조건 간사이 공항 면세점에서 담배 한 보루를 사왔을 텐데 왜 나는 홍콩의 물가를 미리 체크하지 않았을까? 흡연자 여러분, 담배는 반드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사오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한국과 비슷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어느 여행지에 가면 같은 곳을 2번 갑니다. 첫 번째는 개인 산책 및 촬영을 위한 답사, 그리고 두 번째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활동 반경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둘러진 구역이 제가 다녔던 곳들인데요. 모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지하철은 거리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버스는 번호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홍콩 섬에 있는 트램은 구경만 하고 타지는 않았는데 가격은 버스보다 저렴하다고 해요. 그리고 페리도 탔습니다. 침사추이에서 센트럴까지는 4달러, 돌아오는 건 5달러였고요. 센트럴에서 쩡짜오 섬까지는 편도로 29.2달러가 들었고요. 지하철, 버스, 페리 모두 앞서 언급한 옥토퍼스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토퍼스 카드는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충전한 금액을 다 쓰고 난 뒤에도 35달러를 더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걸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이런 설명이 없어서 그에 관해 전혀 몰랐었는데 숙소 근처에 있는 편의점 직원이 알려줘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프랜차이즈 카페 말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아이스 라떼를 마셨는데 가격이 40달러였습니다. 이후 저는 더 이상 카페를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숙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원두 커피로 카페인을 수혈했고 촬영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카페인이 떨어진다 싶을 땐 마트나 편의점에 들어가 커피 음료를 사 마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참 무지했던 것 같아요. 숙소비가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건 그만큼 가게의 임대료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보통이 아니겠구나 눈치를 챘어야 하는 건데 진짜 멍청했습니다. 첫날 담배 가격에 충격을 먹은 후 저녁을 먹기 위해 맥도날드를 방문했는데 와우, 마음이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한 끼에 지불했던 가격으로 이 정도 양의 햄버거 세트를 먹어야 하는 건가? 이 정도로는 배가 다 차지 않습니다. 홍콩에선 어쩔 수 없이 식비로 돈을 좀 쓸 수밖에 없는 건가 싶었을 때 정말이지 우연히 구세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식당입니다. 밥에 반찬 2개를 골라 담아 40달러, 원화로 대략 7,000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홍콩은 미식의 도시로 유명해요. 근데 저와 같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미식이고 나발이고 외국 음식을 사 먹는데 돈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위생도 맛도 중간 이상은 가야 한다. 그런 분들에게 이 식당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딱히 거부감이 없는 맛이었어요. 이렇게 늘 줄이 길었는데 이건 사실 맛보다는 가성비 때문이 아닌가 싶었어요. 분명 맛있기는 한데 어마어마한 솜씨를 자랑하는 맛집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호스트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홍콩의 물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중산층으로 보이는 호스트 입장에서는 저와는 달리 홍콩의 물가가 그리 비싸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도 졸라 비싸게 느낀답니다. 불만이 매우 많아 보였어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홍콩에서도 eSIM을 사용했습니다. TMI를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국가와는 달리 홍콩에서 eSIM을 사용할 때는 실명 인증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괜히 약간 쫄았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 정부가 시행했던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입국할 때 그리고 여행할 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별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유튜브나 구글맵을 못 쓴다고 하던데 홍콩에서는 둘 다 잘 됩니다. 심지어 침사추이에서 어느 중국인이 말을 걸어와서 잠시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들 역시 홍콩에서는 유튜브를 마음껏 볼 수 있어 무척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VPN을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돈 아낀다고 쓰지 않고 있거든요. 홍콩의 물가는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직전 여행지인 일본보다 조금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숙소와 담배는 빼고요. 하지만 홍콩에 와서 거리를 걷다 보면 과연 이 숫자가 맞는 풍경인가 싶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전성기 때에 비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많이 꺾였지만 그 하강 기류가 물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솔직히 홍콩 입장에서는 섭섭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체 물가가 높다고 알려진 서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물가에 대해 조금 관대한 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보통의 여행객들, 그러니까 홍콩 가서 맛난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고 디즈니랜드도 가고 또 마카오까지 다녀오시는 분들은 보통 주말 여행에 100만 원 이상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적게 쓴 편인 것 같아요. 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홍콩에서 10박 11일간 쓴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너는 연구소 기준 동남아시아에서 한류의 열풍이 가장 거세게 느껴졌던 곳으로 갑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홍콩에서 발리까지 당연히 직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보다 가격이 2배 비싸요. 저는 아주 잠깐 고민했습니다. 뭘 그걸 고민하고 앉아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저도 평소 같으면 바로 경유죠. 하지만 중국의 샤먼공항을 경유해야 하는데 딱 2가지가 걸렸어요. 혹시 모를 검열에 대한 걱정, 그리고 꽤 번거로운 경유 절차. 다행히 검열은 없었지만 수화물은 연결이 되면서 왜 공항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입출국 심사를 각각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직항에 비해서 절반 가격이니까 감수해야겠죠. 참고로 공항 직원들은 무척 친절했어요. 손에 꼽을 정도로 말이죠. 심지어 보안 검색 때 한 직원은 자신이 영어를 잘 못해 미안하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세계 여행 중에 가끔 중국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제 경우엔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최근에 중국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커질 때마다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잘못된 행태, 그리고 일부 중국인들의 몰상식한 행동과 다수의 좋은 중국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게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경유를 해서 발리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인은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7일짜리도 있고 30일짜리도 있다는데 저는 도착해서 비자를 받았고 무조건 30일이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있고요. 이건 사실 비자라기보다는 입국세의 성격이라고 봐야겠죠.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이 그나마 더 견딜만 하실까요? 일단 꾸따의 숙소는 에어컨은 있었지만 온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여름에도 샤워를 할 때 반드시 온수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차가운 물로만 샤워를 하면 이거 이상하게 개운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번 발리 여행을 계기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름에 온수는 없어도 에어컨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우붓 숙소에는 온수는 나왔지만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우붓에 대한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우붓의 밤은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한 날씨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떤 날은 쌀쌀하게 느껴질 정도로 저녁 이후부터는 대체로 시원하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머문 숙소에는 방충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어느새 날벌레들이 날아와 침대를 점령했고 문을 닫으면 예상대로 찜통이었어요.
당연히 우붓에는 온수도 나오고 에어컨도 있는 숙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죠. 행복의 형태는 구체적이고 소박하며 지속적이다 라는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여행 중에 제가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때 중 하나가 저렴하고 맛있는데 직원들이 친절하게까지 한 식당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꾸따에서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 식당을 만났거든요. 저는 그럼 머무는 내내 그 식당만 갑니다. 보통 처음 며칠은 탐색을 해요. 이 식당도 탐색했던 것 중에 하나고 맛과 가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싸고 맛있는 곳을 찾게 된 거죠. 제가 꾸따에서 지내는 내내 갔던 식당의 이름입니다. 제가 먹었던 음식들의 가격이고요. 진짜 저렴하죠. 떠나기 전날에는 작별 인사를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단점이 딱 하나 있다면 파리가 날아다닌다는 건데 이건 동남아의 야외 식당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관광지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스파게티를 먹기도 했는데 파리는 가격을 가리지 않고 출몰합니다. 꾸따비치 옆에 있는 쇼핑몰에서 밥을 먹기도 했는데 쇼핑몰 역시 야외에는 늘 파리가 함께하고요. 문제는 우붓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가 나시 캠퍼라는 음식입니다. 나시 깜푸 혹은 캄푸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나시라는 말은 밥을 뜻하고 캠퍼는 섞는다는 뜻이랍니다. 밥에 여러 반찬이 담겨져 나오는 음식입니다. 제 숙소와 비교적 가까웠던 지금 차례대로 소개할 이 두 곳의 식당에서 먹었는데 꽤 맛있었어요. 문제는 위생과 무례함이었습니다. 일단 두 가게의 주인 모두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면 그냥 빤히 쳐다봤어요. 이게 그냥 멍한 표정이 아니라 진짜 화난 표정으로 말이죠. 가까운 곳에서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냥 빤히 쳐다봅니다. 나시 깜프루 원 플리즈 라고 웃으며 말하면 그냥 빤히 쳐다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제가 식사를 마치고 돈을 드리면 어떤 음식을 열심히 반죽하던 손으로 받고 돈통에 넣은 다음 다시 그 손으로 음식을 반죽합니다. 초반 며칠은 그래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냥 견뎌보자 싶었지만 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 손으로 돈만 받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붓에 있는 동안에는 한식당, 일식당 등을 비롯해서 여러 식당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오늘은 어디서 뭐 먹지? 하고 고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찾았던 대부분의 식당은 직원들은 친절한 편이었는데 맛은 그닥이었어요. 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서 언급한 그 두 식당과 비교하면 가격이 좀 비싸서 속이 많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와, 우붓에서는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원숭아, 네가 우붓에서 제일 낫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꾸따에서도 몇 번 한식당을 찾기도 했어요. 어느 식당의 주인분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건 뭐 제 인상 탓에 한국에서도 자주 겪는 일이라서 특정 식당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마트에서는 이따금씩 카드 복제 범죄가 발생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허당입니다. 사람을 좀 쉽게 믿는 편이고요. 이를 악물고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유형의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접니다. 세계여행을 하면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늘 함께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발리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무조건 단말기에 카드를 꽂지 않고 탭으로 계산을 하려고 했죠. 꾸따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리 우붓에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숙소와 가장 가까웠던 마트에서 어느 직원이 굳이 단말기에 카드를 꽂아서 계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탭이 안 되는 건가요? 영어로 그리고 번역기로 재차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얼굴을 찡그릴 뿐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와서 결국 탭으로 결제를 했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계산대에 그 직원이 서 있는 날엔 늘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일단 저를 보면 대놓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바구니에서 제 물건을 꺼내 봉투 속으로 막 집어 던졌거든요. 몇 번을 화를 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일단 다른 마트를 찾았습니다. 한 10여 분을 더 걸어가야 하는 마트였어요. 가격이 비슷한데 직원들이 또 상냥해서 여기를 계속 와야겠다 싶었는데 그 10분을 더 걷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핑계를 좀 대자면
늘 밥을 먹고 커피를 사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10분이 더 걸리면 커피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우붓이든 어디든 동남아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 갔던 마트를 계속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무척 친절했어요. 유독 그 직원이 서 있는 날만 제 머리 위 뚜껑이 달그락달그락 거렸죠. 돌이켜보면 꾸따에서는 참 운이 좋았어요. 제가 매일 적어도 한 번, 어떤 날은 2번 이상 갔던 카페입니다. 역시 싸고 맛있고 친절한 카페였습니다. 평생 어디를 가더라도 이 정도의 카페가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 싶었습니다. 꾸따 비치에서도 커피를 마셨고요. 그런데 해변에 있는 카페는 어떤 날은 열고 어떤 날은 닫더라고요. 닫은 날엔 콜라를 마셨고요. 우붓에서는 이렇게 카페를 가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한 곳에서 커피를 포장해 숙소에서 마셨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았고 직원들이 활기찬 기운이 넘쳐 흐르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떡볶이도 팔길래 몇 번 먹었습니다. 제법 맛이 납니다. 물가와는 상관이 없지만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편집을 하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한류 열풍이 가장 거세다고 느껴졌던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세계여행을 하다 보면 인종, 국가를 불문하고 아주 가끔씩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을 만날 때가 있는데 단 한 번도 누군가가 먼저 저에게 혹시 한국인이세요? 라고 물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발리에서는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발리 용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한국인을 만나는 걸 무척 좋아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게 한류와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전소에 한국 원화가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도 원화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간판에 원화가 박혀 있는 걸 본 기억은 없거든요. 아무튼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구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참고로 저는 환전을 하지는 않았고요. 모두 현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발리에서는 마트나 프랜차이즈 매장을 제외하면 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해서 현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트래블로그라는 카드에 인도네시아의 통화 루피아를 충전했고 꾸따에서는 BNI라는 은행의 ATM에서 우붓에서는 BCA라는 은행의 ATM에서 루피아를 인출했어요. 둘 다 인출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이발도 했어요. 싼 맛에 하는 거죠. 어차피 세계여행 중에는 모자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짧고 깔끔하게만 잘라주면 되는데 그 쉬운 걸 못 해내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손재주가 좋더라고요.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투어들의 비용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두 여행 대행사 앱을 통해 결제를 했습니다. 원숭이 숲은 입장권을 구매했고요. 현장에서 구매해도 되고요. 6,700원이면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나로 사원은 타나로 선셋 투어를 이용했습니다. 왕복 차량과 가이드가 제공되는 투어입니다. 17,000원이면 매우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택시를 타고 왕복을 해도 그보다는 더 비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원 입장권을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저는 사원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서 입장권이 포함되지 않은 투어를 구매한 건데 알고 보니까 무조건 구매를 해야 하더라고요. 사원 안이 아니라 사원 일대로 진입하기 위한 금액이었습니다. 어차피 외국인은 사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울루와투 사원은 왕복 차량과 케착 댄스 공연 관람이 포함된 투어를 이용했습니다. 역시 입장권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차비까지 제가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발리에 오시는 분들은 바이크나 자동차를 렌트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훨씬 더 많은 곳을 원하는 시간만큼 구경할 수 있을 테니 입장권 가격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빨래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세탁기가 있는 숙소를 구하는 편인데 발리에서는 모두 빨래방을 이용했어요. 특별히 이 친구들, 꾸따 숙소에 있던 빨래방 직원들을 언급하고 싶었어요. 한국을 매우 사랑하는 소녀들이었고 저를 볼 때마다 마치 연예인을 대하듯 늘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꾸따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한 친구들입니다. 심지어 숙소 후기에 이 친구들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바이바이. 물론 숙소 호스트와 직원들도 무척 좋았습니다. 발리 공항에서 꾸따 숙소를 갈 때만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꾸따에서 우붓에 갈 때, 그리고 우붓에서 공항에 갈 때는 버스를 이용했어요.
발리에서 버스를 타려면 이 교통카드가 필요한데요. 어디에서나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도마렛이라는 편의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버스를 타기 위해 구매한 거고요. 발리의 버스 노선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느 도시처럼 버스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이 고생하는 대신에 돈을 절약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했는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붓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거의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구글맵에서는 2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근데 사실 이건 택시를 탔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거의 모든 구간이 왕복 1차선이었거든요. 비행시간이 오후 7시 10분이라 최소 3시간 전에는 가야 하는데 저는 12시 반 정도에 출발해서 4시 반 즈음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우붓에서 공항으로 가실 분들은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발리에서 한 달간 쓴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온 지 3일 차에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인도 콜카타 이후 2번째입니다. 다문화 국가인 말레이시아에는 중국 식당과 인도 식당이 굉장히 많은데 하필 숙소 근처 인도 식당에 들러 말레이시아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나시르막을 먹은 날 밤 걸려버렸습니다. 함께 시킨 커피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온 건데 또 걸렸습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제가 인도에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도 식당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걸리기는 했지만 인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훗날 저는 다른 대륙에서도 한 번 더 걸리거든요. 노로바이러스가 고통의 세기가 막 죽을 만큼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장을 움켜쥔 듯한 고통이 지속되는 정도예요. 아프긴 한데 견딜만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의 가장 큰 고통은 뒤를 막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외출은 불가능합니다.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거든요. 인도에 있을 때 노로바이러스가 다 나은 후에 저는 오로지 한 식당만 찾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유명한 바라나시의 철수 카페에 매일 갔었죠. 우리는 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찐빵은 헛도 배웠어요.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숙소가 외진 곳에 있어서 이렇게 매번 택시를 타고 한 식당에 가는 건 어려웠어요. 제가 한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 가격인데 가게 이름은 소개하지 않을게요. 매우 별로였거든요. 아무튼 저는 주로 그랩이라는 어플을 이용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한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가끔 피자도 먹었고요. 아마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국의 물가와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죠. 잠시 변명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촬영을 거의 못했어요. 노로바이러스에다가 매일 내리는 비로 인해서 당시 멘탈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흥미로운 측면이 있는 국가인 건 분명하지만 그게 풍경에는 반영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쿠알라룸푸르에 한해서요. 말레이시아는 한국인에게는 아직은 낯선, 그러나 머지않아 곧 익숙해질 다문화 사회거든요. 헌데 이질적인 요소가 한데 섞인다고 해서 무조건 미적으로 뛰어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콜라보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쁜 건 아닌 것처럼요. 아무튼 한국인이 많이 찾지 않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코타키나발루나 페낭에 가실 때 경유를 하거나 아니면 잠시 머무는 곳으로 쿠알라룸푸르를 접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저 말레이시아의 물가를 대강 가늠해 본다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러셨다면 그저 고마운 마음이고요. 제가 편의점과 마트에서 샀던 물품들입니다. 제 생각에 말레이시아의 물가는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비싸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비싸다는 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남아의 물가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분명 하나하나 세세하게 비교하면 한국보다 저렴하다고 봐야 하지만 체감상 그런 느낌이 크게 들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제가 이 당시 물가가 저렴한 발리에서 넘어와서 그렇게 느낀 측면도 있습니다만 편집을 하면서 다시 봐도 분명 말레이시아의 물가를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피웠던 담배의 가격입니다. 3,538원. 담배값도 여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선 그리 저렴하지 않죠.
다른 담배는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싸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한국 면세점에서 담배를 사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내 중심부나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면 커피값은 그리 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역시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저를 노로바이러스로 인도했던 식당에서 파는 커피는 정말 저렴하지만 절대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한국에서는 6,000원이 넘는 커피도 별 생각 없이 잘 마시곤 하는데 그보다 더 싼 가격의 커피를 동남아에서 마주하면 괜히 비싸게 느껴져요. 늘 말씀드리지만 물가에 대한 느낌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터치앤고 카드가 필요합니다. 분명 온라인에서는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했는데 편의점에서 카드를 충전할 수도 있고 이 카드로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카드 자체를 구매할 수는 없더라고요. 해서 저는 KL 센트럴역까지 가서 구매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대중교통은 전반적으로 노선이 아주 촘촘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주요 관광지를 가는 데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버스 번호에 따라 지하철과 기차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모두 다른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숙소에서 마트를 가기 위해 버스를 이용했는데 분명 갈 때와 올 때 똑같은 버스를 타고 똑같은 노선으로 오갔거든요. 그런데 갈 때와 올 때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참 이거 재밌는 세상입니다. 공항에서 숙소를 오갈 때 그리고 터치앤고 카드를 사기 전에 시내를 오갈 때만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아주 먼 거리가 아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여행을 하신다면 그냥 택시를 타고 다니셔도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말레이시아에서는 날치기가 빈번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시내를 돌아다닐 때 딱히 그런 위협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여행자는 어디에 가든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다니는 게 좋을 테고요. 다만 제가 쿠알라룸푸르의 골목들을 거닐며 든 생각은 아주 늦은 시간에 여성분이 혼자 다니시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무조건 그랩 어플을 통해서 택시를 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발리에서 쿠알라룸푸르까지 오는 항공권은 비교적 싸게 구매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 공항에서 체크인을 할 때 직원께서 발리는 아웃티켓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그 자리에서 휴대폰 앱을 열어 항공권을 결제했습니다. 이 당시를 기준으로 한국인인 저에게 아웃티켓을 요구하는 국가는 처음이어서 조금 당황하기는 했는데 덕분에 일찍 예매를 하게 돼서 싼 가격에 구매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늘 하던 패턴대로 대강 일주일 전에 구매했다면 틀림없이 이보다는 비쌌을 것 같아요. 숙소에서 총 26박을 했습니다. 가격도 괜찮은 편이었고 이미 몇몇 한국인들의 좋은 리뷰들이 있어서 이곳으로 결정했고 그들의 말대로 호스트 커플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숙소에서만 지낸 탓에 자연스레 그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늘 저를 배려해줬어요. 촬영은 망했지만 이들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쿠알라룸푸르의 숙박비는 그리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머문 숙소는 시내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격이 그나마 저렴한 편이었지만 시내에 있는 숙소들은 가격이 꽤 비싼 편이었어요. 동남아 치고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전반적으로 동남아 숙소들의 가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동남아에서 숙소를 구할 때 반드시 개인 룸과 개인 화장실 그리고 책상과 발코니가 있는 곳으로 구하는 탓도 있을 거예요. 그 조건을 모두 갖춘 숙소들의 가격을 보면 분명 몇 년 전과 비교해 크게 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면 영국 런던이나 홍콩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숙박비를 떠올리면서 정신승리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비싸다고 징징대면 안 되지, 이 한국에서 온 여행객아, 그런 식으로요. 나는 정말 쿠알라룸푸르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겠죠. 저도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젠가 호스트와 나누었던 다문화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은 분명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같거든요. 아무튼 제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한 달간 쓴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태국 푸켓으로 왔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저렴하죠. 동남아시아 국가 간 이동을 할 땐 항공권이 참 싸구나 싶었는데 또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에 대해선 다음 물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Sorry, sir. Ice coffee for you.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선 짐 검사를 총 2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쳤던 악몽이 떠올라서 저는 4시간 전에 갔는데요. 참고로 이집트 카이로 공항은 짐 검사를 총 3번 합니다.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쿠알라룸푸르 공항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꽤 빠르게 검사가 진행되는 편이어서 제 시간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푸켓에서 제 친동생과 일주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의 가족들과 일주일, 이렇게 총 2주일간 머물렀습니다. 혼자 여행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돈을 좀 쓰게 되죠. 대부분 한식을 먹거나 태국 식당에 가더라도 가격이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아주 저렴하지도 않은 곳에 갔습니다. 제 친동생한테 현지 체험을 권유하는 차원에서 썽태우를 2번 탄 걸 제외하면 이동할 땐 모두 택시를 타고 다녔고요. 참고로 푸켓에서 여러 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좀 쓸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방콕 같은 대도시에 비하면 대중교통이라는 게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친동생과 함께 지냈던 숙소는 1박에 7만원짜리였습니다. 푸켓에서 이 정도 수준의 숙소를 구하실 때 드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 가족들과 함께 할 때는 저 혼자 지낼 숙소를 잡았고요. 따로 영상을 찍지는 못했는데 혹시 홀로 여행하며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숙소를 추천합니다. 1박에 대략 18,000원 정도인데요. 푸켓에서는 가성비가 매우 훌륭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인 가족들과 함께 피피섬 투어도 다녀왔어요. 이동 차량, 식사, 커피, 음료, 마야비치 입장료 등등 이것저것 다 해서 한 사람당 대략 3,000바트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옵션에 따라서 더 저렴하거나 더 비싼 투어도 많이 있고요. 이 당시 바트 환율이 1바트에 평균 39원이었어요. 노멀한 가격이죠. 근데 최근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 썸네일이 몇 개 등장했습니다. 태국 환율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들이었습니다. 해서 최근 일주일간 바트 가격의 평균치를 내어보니 1바트에 약 43.8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푸켓에서 2주간 썼던 총 금액은 19,584바트였습니다. 이 당시 기준으로는 76만 3,776원. 근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85만 7,779원. 거의 10만원 차이가 나네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죠. 분명 한숨을 내쉴 만한 차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태국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차이인가 싶어요. 물론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써야 하는, 예를 들어 태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좋지 않은 소식이겠지만 여행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정도의 환율 차이가 태국 여행의 이점이 사라졌다고 말할 정도인가 싶은 거죠. 그것도 무려 한국인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환율 때문에 10만 원이 더 비싸졌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의 물가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저 태국에 와서 남들 쓰는 수준으로 쓴다면 말이죠. 세계여행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세계를 전하는 뉴스를 소화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회수가 곧 힘이고 돈이 되는 토양에서 언론은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늘 그 소식의 실제 크기와 비율은 얼만큼인지, 그 소식을 해당 국가의 사회적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무조건 별 문제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조건을 따져본 다음 이걸 문제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자는 얘기죠.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같이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따금씩 어떤 나라의 어떤 부분에 대해 불만을 얘기할 때도 있는데 역시 잘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돈을 아끼기 위해 현지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태국을 즐길 수 있어요. 푸켓에서 2주를 보내고 저는 방콕에 왔습니다. 방콕에서도 2주를 보냈고요. 밥 먹고 잘 때 빼고는 그간 밀린 편집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습니다. 머리가 터질 때쯤 딱 한 번 외출을 하기도 했어요. 옐로우 라인 전철을 처음 타봤습니다. BTS 전철이나 버스는 이전에도 많이 타봤고요. 방콕의 대중교통은 꽤 촘촘한 편인데 전철이나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공간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썽태우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되는데 일단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썽태우를 팔을 들어 잡은 다음에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간다 안 간다 말씀을 해주세요. 요게 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가 처음 태국 방콕에 왔을 땐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후 몇 번 도전해 보니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말씀드려 봅니다. 처음 태국에 왔을 때는 이것저것 참 많이 먹어봤어요. 똠얌꿍, 쏨땀, 푸파퐁퍼리. 하지만 몇 번의 방문을 거치면서 결국 두 가지 음식으로 수렴하게 되더라고요. 볶음밥 그리고 팟타이. 방콕에서는 그 두 가지 음식을 주로 먹는 가운데 이따금씩 한식을 먹었습니다. 커피도 빠질 수 없죠. 저는 숙소 주변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하루에 한 잔씩 아이스 라떼를 마셨습니다. 가끔 카페에 가기도 했고요. 아마도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커피값이 가장 비싸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한국보다는 훨씬 저렴하고요. 방콕 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한 인스타 성지 느낌의 카페에서 파는 커피는 한국보다 비싸다는 의견도 있던데 제 생각에는 만약 같은 조건이라면 서울이 훨씬 더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배값도 빠질 수 없죠. 저는 태국에서는 무조건 L&M 블루라는 담배만 구매합니다. 역시 동남아치고는 그리 싼 편은 아니고요. 당연히 한국보다는 싸고요. 푸켓에서 방콕에 올 때도 항공편을 이용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태국 공항 내에는 흡연실이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방콕의 숙소 가격은 1박에 대략 2만원 꼴이었어요. 방콕의 숙소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방콕에 올 때마다 숙소 위치가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는 저렴해요. 자꾸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좀 강조하고 싶은 팩트입니다. 방콕에서 치앙라이에 올 때도 항공편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숙소까지 갈 때는 볼트를 이용했고요. 방콕에서도 공항에서 숙소를 오갈 땐 볼트를 이용했는데 참고로 이번 태국 방문 때 처음으로 그랩이 아니라 볼트를 이용했어요. 그랩보다는 볼트가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랩보다 차량 수가 적기는 하지만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치앙라이에서는 숙소에서 빅부다 사원에 갈 때도 볼트를 이용했어요. 썽태우를 이용하고 싶었는데 빅부다 사원까지 곧바로 가는 썽태우가 없더라고요. 백색 사원까지 가는 썽태우는 치앙라이 버스 터미널에 가면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백색 사원까지 갈 때는 25바트지만 백색 사원에서 터미널에 돌아올 때는 50바트를 부릅니다. 백색 사원 바로 앞에 대기하고 있는 모든 기사분들께서 같은 가격을 부르더라고요. 헌데 백색 사원에서 큰 도로로 나와 왼쪽으로 돌면 바로 이런 장소가 나와요. 여기서 지나가는 썽태우를 붙잡으면 터미널까지 25바트에 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색 사원엔 걸어갔어요. 숙소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였거든요. 웬만하면 걷는 게 좋죠. 치앙라이의 숙소는 1박에 약 13,000원 정도입니다. 싸죠. 이 가격에 소박하지만 조식도 제공했으니 가성비가 참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숙소였습니다. 먹는 건 방콕이나 치앙라이나 똑같습니다. 관건은 위생도 맛도 적당히 괜찮은 곳을 찾는 거죠. 제가 주로 이용했던 가게 두 곳의 이름입니다. 두 곳 모두 괜찮았어요. 방콕에서와 마찬가지로 볶음밥을 주로 먹는 가운데 이따금씩 한식을 먹었습니다. 치앙라이에도 한식당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맛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마 치앙마이에는 많이들 가실 텐데 치앙라이까지 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북부 지역은 어디든 특유의 그 쓸쓸하면서도 처량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베트남의 북부 지역을 가본 적이 있고 치앙라이 다음에 방문한 국가도 북부 지역에 있는 곳이었는데 모두 저마다의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태국의 인프라만은 못합니다. 해서 홀로 외딴 곳에 있는 것만 같은 쓸쓸함이 느껴지면서도 사람 구경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시에 현대인의 편의성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치앙라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태국 푸켓, 방콕, 그리고 치앙라이에서 약 한 달 반 동안 쓴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북한 식당에 가봤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북한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과거와는 다르게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없었죠. 제게는 꽤 인상적인 순간이었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직원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하고 앉아있는데 주문받았던 분과는 다른 여직원분이 웃으면서 다가오더니 사장님 술은 안 하십니까? 저희 대동강 맥주 맛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죄송해요, 제가 술을 전혀 못하거든요 라고 답을 하고서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나 싶었는데 그 직원분은 곧바로 그렇습니까? 사장님 그러면 음료는 안 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아니 저 자본주의 싫어하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농담을 건네고 싶었지만 그러면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그럼 혹시 커피도 있나요? 라고 묻고서 아니 잠깐만, 커피에 순 우리말이 있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직원분은 네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메뉴판에는 커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떤 커피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직원분은 갑자기 매우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어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순간 저는 잠깐만,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순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을까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직원분은 네 있습니다.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사실 별 특별할 게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저는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영수증입니다. 제가 냉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평양냉면 대신에 제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꼭 제육 말고 다른 음식을 드시길 권합니다. 동남아에서 처음으로 육로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접 경험하지는 마시고요. 영상에 양보해주세요. 지금 계신 그 자리에 앉아서 혹은 누워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교통편을 예매했는데 출발 지점이 치앙콩이라는 도시에 있는 여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치앙라이 터미널로 가서 치앙콩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요금은 90바트입니다. 대략 2시간 반 정도가 걸렸고요. 버스 상태는 그리 쾌적하지 않습니다만 여정을 쭉 돌이켜보면 이 버스가 가장 쾌적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여행사 앞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행사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여행사에 지불한 금액은 32.2유로입니다. 저도 그냥 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격이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출국일에 임박해서 알아본 탓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동남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해도 너무한 가격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로 이동을 택한 겁니다. 국경에 도착하기 직전 이곳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한국인은 라오스에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남은 태국 돈을 라오스 돈으로 환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에 도착해 태국 출국 심사와 라오스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입국 심사를 할 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만깃 650원입니다. 일행 중에는 못 내겠다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냥 넘어가나 봅니다. 헌데 라오스를 출국할 때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때도 돈을 요구하는데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국가의 물가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국경을 빠져나와 또 다른 차를 타고 페탈룬 버스 터미널에 옵니다. 여기서 루앙프라방 북부 터미널로 가는 슬리핑 버스를 타요. 마지막 버스인데요. 일단 저는 버스 지붕에다가 짐을 올리는 걸 보고 와 진짜 대박이다 싶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저 검은색 캐리어가 제 짐인데요. 대략 23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걸 이런 식으로 밑에서 던지고 위에서 받아 올립니다. 카메라 버튼을 잘못 눌러서 제 짐을 올리는 순간을 포착하지는 못했는데 저 위에 있는 친구가 제 짐을 받다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무튼 이 여정의 하이라이트 슬리핑 버스입니다. 이곳에서 루앙프라방 북부 터미널까지 약 1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누워서 가는데 뭐 크게 불편한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닥이 그냥 딱딱한 마룻바닥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누워도 그리 충분하지 않은 공간에 두 명이 누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편하게 잘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저와 나란히 자리했던 한국인 형님들 모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들 그냥 눈만 감고 있었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제 루앙프라방 시내로 가는 썽테오를 탑니다. 야, 비도 오고 이거 걱정이다. 1인당 5만 깁입니다. 이 이상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절대로 그에 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육로 이동은 피하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루앙프라방에서 방비행으로 갈 땐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직접 표를 살 수 있다고 알려진 이곳은 늘 문이 닫혀 있었고요. 온라인에서 예매하는 것 또한 무척 어려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대행사를 이용했어요. 직접 하는 것보다는 비싸서 그렇지 뭐 편하기는 하죠. 기차표에다가 기차역까지 가는 차량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방비행역에 내렸을 땐 좀 당황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호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루앙프라방에서도 방비행에서도 동남아에서 주로 쓰이는 그랩이나 볼트 앱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뭐 별 수 있나요? 직접 찾아야죠. 운이 좋게 한 기사분과 접촉해서 작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비행 다음으로는 팍세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라오스 다음 국가로 이동할 때 용이한 곳이라서 여행자들이 제법 모이는 도시입니다. 방비행에서 비엔티안 시내까지 가는 차량, 비엔티안 시내에서 남부 버스 터미널까지의 차량, 그리고 팍세까지 가는 슬리핑 버스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역시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태국에서 라오스로 올 때에 비하면 매우 쾌적하게 느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라오스의 물가는 전반적으로 저렴합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나 선물 가게는 당연히 예외고요. 그런데 루앙프라방엔 예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숙소 가격인데요. 제가 머물렀던 숙소는 1박에 대략 3만 원인데 비슷한 조건이었던 방비행과 팍세의 숙소와 비교하면 꽤 비싼 편이었어요. 이건 아무래도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이름값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루앙프라방에서는 싼 축에 드는 가격입니다. 루앙프라방에서 거의 매일 방문했던 식당입니다. 도착 첫날 이곳에서 커피도 마셨고 가끔 한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줄곧 찾았던 식당이에요. 가격도 저렴하죠. 직원들도 무척 친절했습니다. 생김새가 순하지 않은 저에게는 무척 귀한 공간입니다. 한식 역시 다른 동남아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요. 루앙프라방은 혼자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식당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저 한식 가격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트 물가도 저렴한 편입니다. 루앙프라방에는 동남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븐일레븐이나 서클K와 같은 편의점은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나름 강변에 위치한 카페들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남아 국가 중 커피 가성비의 끝은 베트남의 로컬 커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디에 가도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담배 가격은 동남아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저는 늘 니세풀이라는 담배를 샀는데요. 한 갑에 650원입니다. 와우. 당연히 만듦새는 엉성합니다. 안 그래도 몸에 해로운 담배가 한층 더 해로운 느낌이 들고요. 유심카드 역시 비싸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한 달짜리가 없어서 15일짜리를 구매한 뒤 이후 닥터리즘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추가로 탑업을 했습니다. 루앙프라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루앙프라방의 진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반드시 올라가 봐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료가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값어치를 합니다. 방비행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게 바로 이 샌드위치 가게들입니다. 제가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유일하게 걱정했던 게 위생이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맛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맛있는 샌드위치 맛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매일 먹으려고 했는데 저는 어쩔 수 없는 한식파더라고요. 방비행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방비행에 있는 대부분의 한식당에선 혼자 온 여행객을 받지 않았습니다. 해서 방비행에 한식당 못지않게 많았던 유사 한식당들을 몇 번 찾았는데요. 모두 맛이 별로여서 하는 수 없이 로컬 식당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세주를 만났어요. 이것 또한 로컬 음식뿐 아니라 유사 한식을 파는 곳이었는데 제가 가본 곳 중에는 제일 괜찮은 맛을 냈습니다. 저는 주로 김치볶음밥과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이게 맛이 오묘해요. 샌드위치와 현지 음식으로 인해 미끌거렸던 위장을 뜨겁게 세척해주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한국인이 모두 알고 있는 전형적인 한식의 맛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전통 한식을 기대하고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가성비가 중요한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방비행에는 가격이 비싼 카페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한국만큼 비싼 건 아니지만요. 주로 한국인이 많은 중심부나 서양인이 많은 외곽에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들의 커피값이 비싼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곳곳에 가격이 저렴한 카페들도 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이 루프탑 바에서 파는 커피도 저렴했고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구글상에는 오토바이 대여점으로 나오는 이곳 슈퍼에서 캔커피를 사서 마셨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좋았거든요. 좀 희한했던 게 루앙프라방에서 늘 사던 담배가 방비행에는 어느 슈퍼에서도 팔지 않더라고요. 해서 방비행에서는 바스토스라는 담배를 샀습니다. 이 담배는 더 쌉니다. 5,000깁이에요. 원화로는 325원이죠.
방비행에서 묵었던 숙소는 무척 저렴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싸니까 견뎌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청결하지 않은 부분은 그럭저럭 견딜만 한데 개미가 나오는 부분은 견디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때는 해충 스프레이를 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나 싶어요. 앞서 언급한 대로 방비행에서 팍세라는 도시로 왔어요. 팍스에서는 큰 카메라로 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서 에세이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물가 영상을 통해서나마 풍경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그래도 작은 카메라로는 꽤 찍었거든요. 방비행 숙소보다 훨씬 더 잘 관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음 국가까지 가는 교통편을 이 숙소를 통해 구매하기도 했어요. 팍스에서도 한식도 먹고 유사한식도 먹었습니다. 물론 주로 먹었던 건 로컬 음식이고요. 팍스에서 거의 매일 찾았던 식당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루앙프라방과 방비행보다 전반적으로 조금 비싼 편이었어요. 앞서 두 도시에 비해 덜 유명한 곳이지만 규모는 좀 더 큰 도시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형 쇼핑몰도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마트 물가나 커피 가격은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숙소 주변에 있던 나름 관광객으로 붐볐던 카페들도 그렇고 시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느낌이 나는 카페 역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팍스에서는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시간을 빼면 모두 숙소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세계여행을 하며 어느덧 굳어진 패턴이에요. 여기에 어느 도시나 마을에서는 큰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순간들이 조금씩 더해지는 정도죠. 팍스에서 아주 오랜만에 원 없이 걸었습니다. 왓 푸살라우라는 사원에 한번 가봤거든요. 숙소에서 왕복 20km 정도 되고요. 가는 길이 별 특색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사원 밑으로 뻗어있는 이 다리를 지나면서 야, 큰 카메라를 들고 왔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다른 국가로 이동하기 이틀 전이라 끝내 다시 오지는 못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생각해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늘 하는 푸념입니다. 아무튼 제가 라오스에서 19박 20일간 쓴 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